대한민국 최초 국비 유학생이자 제1호 경제학 박사. 상공부 장관과 대통령의 경제 고문을 역임하며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국가산업단지 구축 작업을 주도했으며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진 방산의 선구자 백영훈. 민족의 아픔 6.25 전쟁 후 무너진 조국을 일으키기 위해 독일 유학에 나섰던 백영훈. 대한민국 제1호 경제학 박사가 되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조국으로 돌아온다. 한국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의 기적같은 탄생기를 백영훈 박사와 함께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과 함께 우리나라 방위산업과 경제 부흥의 태동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제1호 경제학 박사이시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고문으로 근무하시면서 대한민국 방위산업과 경제 부흥의 토대를 닦으신 백영훈 원장 나오셨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한국방위산업학회의 최우석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우석입니다.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말씀 나누기 전에 준비된 화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일제강점과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 당장 먹고 살 길을 마련해야 했지만 1950년대의 대한민국에는 단 한 명의 경제학 박사도 없었다. (1956년) 봄,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선발한 대한민국 제1호 독일 국비 장학생 백영훈. 조국의 절박한 미래를 짊어진 그의 첫 독일 원정은 그야말로 눈물의 여정이었다. 비행기에서 이런 밥을 돈 주고 먹는 줄 알았어요, 기내식을. 그래서 내가 안 먹는다고. 안 먹었어요. 전 재산 10달러를 아끼기 위해 독일로 가는 사흘 내내 꼬박 굶을 만큼 가난은 청년 백영훈을 한없이 위축시켰다. 하지만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조국을 위해서라도 결코 머뭇거릴 시간은 없었다. 1956년에요. 독일에 유학을 가지 않았어요. 1959년. 3년 만에 내가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논문 제목이요. 한국의 공업학 과정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 경제학 박사. 그에게 맡겨진 임무는 가난한 조국이 살아갈 희망을 찾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국의 상황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처참했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져왔는데 세계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1959년에 인도가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52불 했어요. 그 위가 사우스 코리아. 제일 못 사는 나라 두 번째가 우리입니다. 72불 했어요. 자, 세상에 어떻게 말이야. 그 위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위가 노스 코리아. 북한이 86불 했습니다. 배경훈과 한국 경제의 첫 수뇌부는 가난을 극복하고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업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우리에겐 자본도 기술도 없었다. 더구나 유일하게 의지하던 미국의 원조마저 외교적 문제로 끊길 위기에 처한다. 우리가 미국을 차지해서 빈손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조국이 암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할 때 박정희가요 마지막 결심한 거이 야 우리 서독의 라인강 균형 찾아서 한번 가보자. 벼랑 끝에 선택한 대안 서독. 이 차 대전 패전과 분단의 좌절을 딛고 불과 20년 만에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배경훈을 조국의 첫 경제학 박사로 키운 서독은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할 것인가?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원장님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제1호 국비장학생으로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오셨습니다. 62년 10월 달에 이제 서독 경제사절단으로 이제 다시 이제 독일을 이제 들어가게 되시는데요. 이 경제사절단이 뮌헨에 도착해서 가장 어떤 일을 먼저 하셨습니까? 우리가요 독일에서 돈을 구웠는데 돈을 3천만 마르크, 독일로 1억 5천만 마르크입니다. 약 달러로 하면 3천만 불쯤 됩니다. 상업창을 얻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시드만이 아닙니까? 3천만 불을 받고 1억 5천만 마르크를 받았는데 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력 장관이 가셔서 참 고생을 하고 이렇게 얻어낸 돈입니다. 거기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상업장관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지급보증서가 있어야 해요. 갚겠다는 은행에 지급보증이 있어야지. 어떻게 상업장관을 그냥 나라에 줍니까? 예. 띄어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상업장관을 주는 보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를 보증한 은행이 없어요. 그때 재무부 장관이 천병규 씨입니다. 천병규. 자, 이 양반이 고생 많이 했네요. 홍콩에 가요. 외국은행에 여러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지급보증 해달라고. 3천만 달러 독일에서 상업장관. 안 돼요. 대한민국 국제 공신력이 없어요. 쿠데타 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혁명을 안 써요. 군인이 정권을 쥐었는데 누가 돈을 지급보증 해줘, 은행에서. 안 해줘요. 자, 신인군 대사하고 저하고요. 20일 동안 눈물 많이 흘렸네요. 대사관 지하실에 가세요. 두 손잡고 얼마나 울었는데요. 최고위에서 매일 전문이 와요. 매일 전문이 날라옵니다. 어떻게 해보라고. 안 돼요. 어디 상업 차관을 은행에 지급보증서 없어 어떻게 줍니까? 또 울고 또 울고요. 그런데 이거 참 하늘의 축복입니다. 독일의 뉘른베르크의 에르랑겐 대학에서 같이 공부하는 같은 방에서 친구가 슈미트라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우리 은사 포크 교수의 조교를 한 사람 아닙니까? 조교. 찾아왔어요. 너 안 가고 이렇게 울고 있어 매일 말이야. 내가 그랬어요. 나 못 가. 3천만 달러 우리가 독일 상업차관 주기로 했는데 은행에 지급보증서가 없어서 돈이 안 떨어져.
어떻게 방법이 없어. 전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데. 에? 못 간다고. 여기서 우리 죽을래. 참 암담한 때입니다. 그랬더니 슈미트가 하루에 찾아와요. 그 친구가 뭘 하고 있냐면요. 자기 노동부에 노동과장을 했어요. 독일에. 공무원이 돼서 노무과장을 했어요. 야, 너나 일거리면 실업자들 많지 그래요. 이거 많다고. 그랬더니 방법이 있대. 나는 그 사람이 나 위로해 주는 줄 알았어요. 무슨 방법이 있어? 그랬더니 야, 너네 우리 탄광에서 일을 광부들 한 5,000명 보낼 수 있니? 독일은 석탄을 캐야겠는데 다 캐먹고 지하 1,000m에 내려가야 한대. 1,000m에 말이야 내려가는데 지열이 말이야 뜨거워서 40도까지 간대. 근데 독일 사람들 못 내려간대. 외국 근로자 와서 전부 도망가 버렸대. 석탄을 캐다 말고 지하 1,000m에 내려가 있는 강부가 없어 죽을 지경이다. 강부 한 5,000명 보낼 수 있느냐. 내가 그래서 큰 소리 썼어요. 문제 없다고. 내가 한다고. 그랬더니 아이 자신 있어. 그래. 알아봐. 그래서 내가요 긴급 대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전문을 칩니다. 강부 5,000명 독일을 보낼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즉각 왔어요. 최고회에서. 자신 있다고. 그랬더니 또 그 다음날 와서요 또 물어봐요. 야, 너 간호부들도 한 2,000명 보낼 수 있느냐. 독일은 병원 짓고 있는데 독일 여자들이 간호부 왔는데 남자 옷 벗겨놓고 목욕해주고 이런 간호부들이 독일 여자들이 왔는데 자존심이 있어서 간호부도 한 2,000명 보낼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근데 긴급 전문을 또 대사명의로 최고에다 보냈더니 또 연락이 또 왔어요. 문제 없다고. 그래서 또 얘기해서 문제 없다고. 그랬더니요 참 눈물 나온 얘기입니다. 전국 신문에다 광고 깔았어요. 최고에서. 강부 독일로 간 강부들 모집 5,000명 모집한다. 응시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를 모집했어요. 그 당시에 정부의 신문 다 광고 깔았네요. 세상에 대학 출신들이요. 직업이 없어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력서 소개요. 고등학교 나왔다 거짓말 해가지고. 야, 4,500명이 응시했어요. 처음 우리가 제1진 300명 나가는데 4,500명 왔어요. 야, 전국에서 밀어들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뽑아가지고 300명이 최초로 나간 날짜가 언제냐면은 1963년입니다. 12월 20일 날. 그때는 국제공항이 김포입니다. 김포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참 눈물 나온 얘기입니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독일로 간 우리 이제 그 광부들과 간호사들 실제 예. 독일 생활이 좀 어땠을까요? 어땠습니까? 말 마세요. 간호사 독일에 가서 그 모습을 보면 독일 사람들 감동을 줘요. 특히 그 간호부들이 일하는 모습 같은 거 보면요. 독일 사람들 말이야 정말 정성껏 모셨습니다. 간호부들이. 그게 독일의 국회의원들이요. 원내 총무가 기민당의 원내 총무가 있어요. 그 낙타 바그너 박사가요. 기민당의 원내 총무입니다. 그 사람이요. 독일 국회의원들 15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간호받아 신세졌어요. 그게 이 국가 운명을 살리는 겁니다. 낙타 바그너가요. 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아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기를 해줍니다. 오래 앉으세요. 박정희가요, 이제 최고의 의장이 1963년에 윤보선 씨하고 선거해가지고 16만 평 이기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어요. 64년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독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기를 되어가지고 독일 그 당시에요, 르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이요, 박정희 이제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국빈으로 독일로 초청해 갑니다. 자, 이런 역사가요, 우리 강부 간호사들이 그 눈물만이 흘리는 대가로서 독일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가지고 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국빈으로 미국서 원조사 끊어버렸는데 국빈으로 독일에 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서독으로 이제 눈을 이제 돌리게 되고요. 네. 그 무렵에 이제 조석 의장님, 당시 이제 이때 독일로부터 이제 확보된 이 차관을 갖고요. 이제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지기도 했고, 또 당시 이제 불안했던 한국의 어떤 안보 상황도 굉장히 많이 이제 좀 나아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방금 그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그 차관이라든지 이 자본 수혈은 불가능한 상태인데 독일로부터 우리가 이제 1억 5천만 마르크를 이제 차관을 받게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라인강의 기적을 한강의 기적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됐다. 앞서도 또 나왔지만은 그 차관을 받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아주 국가의 기반 산업이 되는 6대 산업을 그 차관으로 이렇게 한번 일으켜 보겠다. 예를 들면은 뭐 나주 비료 공장이라든지 또 그리고 네 그리고 또 뭐 무슨 기계 공장을 만든다든지 동양 시멘트를 건설한다든지 그리고 또 다른 산업에 하여튼 기반이 되는 제철 공장을 짓는다든지 하는 이런 데 이제 그 기금이 이제 활용이 되면서 국가의 어떤 기반 산업을 구축을 하게 되고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70년대 우리가 이제 방위 산업을 착수를 하면서 국가의 중화학공업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됐고 또 이 상업 차관을 계기로 해서 독일에 있는 그 기업들 뭐 크루프라든지 지멘스라든지 뭐 폴리시우스 뭐 이런 업체들이 또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독 간의 어떤 경제 협력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또 독일이 한국에 투자를 했다는 거는 한국의 어떤 안보 불안 상태가 생겼을 때 자기들이 돈을 여기다가 이제 투자를 했으니 그냥 뭐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우리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안보에 이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1963년부터 1977년까지 독일로 떠난 광부 7,936명. 1965년부터 1976년까지 독일로 떠난 간호사 32명. 7,936명의 광부와 32명의 간호사. 그들이 10년 동안 조국으로 보낸 1억 달러 이상의 외화. 당시 우리에게 독일에서 보내온 1억 달러는 어떤 의미였을까? 매년 우리 경제 성장의 10% 이상을 책임진 원동력. 국민들이 소비하고 저축하고 생산할 수 있었던 산림미천. 그리고 공단과 공장을 건설해 자동차와 선박과 총과 전차를 만들 수 있었던 중화공업과 방위산업의 종잣돈. 7,936명의 광부와 1032명의 간호사. 지하 1000m 막장에서 희망을 캐고 이국의 병원에서 조국의 가난을 치유한 그들은 진정한 글로벌 인재였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원장님, 예. 이제 1964년 겨울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이제 소독을 또 가시게 되거든요. 당시 이제 에르하르트 독일 총리하고 정상회담 과정에 통역으로 또 이제 활동을 좀 또 하셨었는데요.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움직이시면서 어떤 일이 또 가장 기억에 남으신가요? 지금 그대로요. 제재했어요.
근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제가 모시고 독일에 이제 내가 통역관 아닙니까? 내가 그때도 몰랐는데요. 내 중앙대학교 그때 교수를 할 때 아닙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이 저를 이제 불러요. 조상호 비서관이 이제 찾아와서 대통령이 찾는데요. 그래서 청와대에 갔더니 나 세상에요, 한나라 대통령이 현관에 나와서 날 기다리고 있더라고. 대통령이. 그래서 갔더니요, 대통령이 나를 끼안아주면서 백 박사 수고했어. 내 얘기 다 들었어. 그냥 안방에 갑시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나를 끼안아주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 한나라 대통령이 나를 끼안고. 그 눈물 자기 손수건으로 닦아줘요. 우지 마. 그러고. 그래서 내 안방에 갔더니요, 유여사께서 오차 타주고 참 대우받았네요. 나는 왜 그렇게 대우했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오차 마시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백 박사, 내 얘기 다 들었어. 신인군 대사한테서 전부 다 들었어. 고생 많이 했어.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번 더 나를 도와주시오. 예, 각하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독일 대통령, 르게 대통령으로부터 초대받았는데 국빈으로 받았어. 내 통역관이 없어. 내 통역관으로서 좀 일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광입니다. 제가 모시고 가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통역관으로 임명받아가지고 독일에 갑니다. 예?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참, 그런 역사가 우리가 이런 독일에 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스스로도 비행기 타고 해외에 그렇게 국빈으로 가본 일이 없어요. 예? 루프트한사, 동경에서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어요. 민간항공. 알겠어요? 민간항공을 1등칸 비워두고, 동경, 서울, 홍콩. 그 민간항공을 1등칸을 비워두고 홍콩을 거쳐서 가는데 사흘 걸렸어요, 그때. 독일 사람들이 참, 우리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 독일에 가실 때 민간항공 루프트한사를 타고 갔습니다. 사흘 걸려서. 예? 정말 방콕을 거쳐서 뉴델리 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로마 거쳐서 독일까지 가셨어요. 예. 그렇게 이제 독일로 가셔서 이제 에르하트 총리하고 이제 회담하는 과정,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궁금한 것은 그 당시 이제 파견 나간 우리 이제 광부와 이제 간호사들과 이제 이렇게 만났을 텐데 그 당시 좀 회고를 좀 한번 해주시죠. 야, 참 그만하면요, 참 눈물 나온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독일에 가시자마자 하룻밤 자고 첫날 어디 간지 아세요? 독일에 함보른이라고 있습니다. 함보른 강산. 우리가 최초로 가는 강부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는 장소예요. 그 함보른 공회당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강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간 거죠. 객집 와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갈까요 합니까? 갔더니요, 500명이 큰 공회당에 앉아 있어요. 야, 세상에 말이야. 그 앞에는 또 간호부들이 앉아 있고. 대통령이 자기 유교사하고 같이 갔어요. 거기에 우리 일행들이 전부 다 장기경 부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수영원에 따라가서 갔는데, 그 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500명 앉아 있는 그 광경 보세요. 얼굴이 새카매 광부들이 앉아서 넥타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옷이 이게 넥타이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단상에 올라가자요. 태극기가 있고 뒤에 애국가가 나와요. 첫 번째. 이야, 대한민국 애국가가 그렇게 난 참 그렇게 훌륭한지 몰랐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가 나오는데요, 전 광부들이 일어서요. 대통령이 그 일어서 있는 그 장에서 서가지고 그래서 눈물 많이 흘립니다. 애국가가 나온 다음에 연설을 해야 할 텐데 광부들이 앉아가지고 연설을 해요. 연설 이 양반이 못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국말리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땅속에서 일하고 있는 이 얼굴, 뭐 새카만 얼굴 내가 어떻게 보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울어버려요, 이 양반이. 그 장면은요, 우리 참 국민이 후세에 영원히 알아야 합니다.
한 나라 대통령이요, 돈 없이 먼 나라에 가서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눈물 나옵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지금도 나 기억이 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합시다. 훌륭한 나라 만듭시다. 나 할게요. 여러분들 전부 기립해서요 박수치고 우리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광경은 영원히 나는 잊지 못합니다. 밖에 나왔더니요 간호부들이 줄 서 있어요. 유교사 보더니 말이에요. 어머니 나 데려가 주세요. 나 못 있겠어요. 유교사 보고 나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못 있겠어요. 따라갈게요. 유교사가 내려와서요 또 이혼해주고, 그 옆에 누가 탔냐면 독일 대통령 르브케가 옆에 섰어요. 르브케 대통령이 자기 손수건 가지고 박진희 눈물 닦아줘요. 우리 도와줄게.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러고. 이 광경은 나 평생에 잊지 못합니다. 박진희 대통령 아웃도만에서 그 뿌린 눈물. 예. 지금 저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한편의 영화 64년도 이제 한독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광부와 간호사들 만나는 이런 과정들, 또 독일에서 배우는 교훈들이 단지 엮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방위 산업으로 좀 건너가서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서독 차관 외교가 이제 구체적으로 성공을 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이 중공업과 함께 이제 방위 산업에 이제 이 박차를 이제 가하게 되는데요. 사실 당시 상황을 봤었을 때는요, 성공보다는 실패로 가까운 이런 도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우리 이제 원장님께서는 대한민국 1호 경제학 박사셨고, 또 이제 국내외 사정을 이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정말 이게 이 도전, 우리나라의 도전이 성공으로 갈 거라고 좀 예견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근데요, 제가 이런 얘기 여기 이제 말씀드리면 방위산업 얘기하고 어디 하면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 특별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나를 가르쳐준 독일의 은사가 포크트 교수입니다. 이 포크트 교수가 참 훌륭한 학자입니다. 내가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요, 우리 독일에 있는 뉴른베르크 대학 총장이 나한테 한 얘기 평생 잊지 못합니다. 지도교수들 다 놓고, 독일은 박사 뭐 학위식이 그런 거 없어요. 혼자 놓고 하얀 넥타이하고 학위식을 줍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학 총장이 나한테 주면서, 너희 나라는 참 가난한 나라다. 오늘 이 학위식을 이걸 바라보는 너희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지금 기립박 속으실 것이다. 너희 나라는 가난한 나라다. 네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학자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네가 생각해야 한다. 나 평생 잊지 못하는 우리 총장이 학교식에서 한 말 잊지 못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께서요, 내가 그 옆에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독일의 경제협력을 하는데 수영은 전부 있는 데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마지막 날 불러요. 백영훈 박사, 예, 여기 있습니다. 이리 와요. 그러더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박정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늘부로 백영훈 박사를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을 임명합니다. 야, 사전에 말도 없이 말이야. 경제수석 비서관이 되었어요, 내가. 그랬더니 전부 박수 쳐요. 장기영 부총리부터 이동원 장관, 박충훈 상공부 장관 전부 박수 쳐요. 축하한다고. 내가 이동원 장관을 친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게 무슨 자리냐고 그랬더니 나 뭐라고 하는지, 야, 이 친구야, 너 장관급이야 이제. 에? 내가 32살을 먹을 때 장관이 되었어요. 얼마나 참 큰 영광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마지막 날에 내가 대통령을 그랬습니다. 카카, 제가 이대로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은사를 찾아가고 지도교수를 찾아가고 우리 도와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제 임무 끝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가야 합니다. 언제 독일 또 올지 모르는데 그냥 휙 왔다가 그냥 가버리면 얼마나 섭섭해 생각하겠습니까? 제 임무 가실 때는 통역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일주일쯤 있다 가겠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요, 그래야지, 좋은 생각이야. 그 대신 빨리 와 그러더라고. 예, 그래. 좀 있어. 그러더니 자기 부인한테 갔다 오더니 봉투를 하나 다 주어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1,000 받았습니다, 내가. 근데 큰 돈 받았어요, 상여금을. 큰 돈 받아서 1,000불. 이걸 가지고 내가 쾨른에 가서, 이제 뉴른베르크 찾아가서 은사 찾아갔어요.
슈미트 통해 가지고 그래서 보고를 했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대통령 모시는 경제수석 비서 임명되었습니다. 우리 은사가 나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럼 너 공무원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물론 공무원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 우리 은사가요 나보고 나인 안 돼 이놈아. 너는 돌아가서 학자 대학으로 돌아가. 너 공무원 하라고 한 거 아니야. 너 나라 필요한 학자가 필요해. 야 기합 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요. 우리 은사가 훌륭해요. 박정희한테 편지를 썼어요. 배경훈 박사는 절대 경제나 수석비서관을 장관시키지 마세요. 학자로 키우세요. 당신 나라가 필요한 건 학자가 필요합니다. 청와대가 소문이 쫙 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전에부터 서먹서먹한 관계가 전부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 전부 도와주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박정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백 박사,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죠. 그 연구소를 만드세요. 그 만드는 연구소가 지금 연구소입니다. 그래가지고 청와대 사람들이 연구소를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근데 때마침 뭐에 나온지 아세요? 김신조가 청와대 습격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계기가 됩니다. 정리의 상공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됐었어요. 정리혁 장관이 저를 불러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백 박사, 이제 우리가요 군수산업을 해야 한대. 나라 가려면요 이제 모든 무기 미국에서 다 가져오는데 우리가 군수산업을 해야지 자립 해야지. 자주국방을 얘기하면서 정리혁 장관이요 장관 말이야 강력하게 얘기해요. 내 옛날 상공부 장관 모신 사람이 국방부 장관 되신 거야. 그래서 내가 국방부에 갔더니요 그 군인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참 생각나네요. 군수산업 만들어야지 좀 해줘.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예 좋은데 군수자 붙이지 마세요. 영어로 미리테리 그럼 아민에 가서 디펜스 방위로 고치세요. 군수산업이라고 하지 말고 방위로 디펜스로 합시다. 그래서 이름을 디펜스로 만들어서 이제 방위산업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군수산업이 아니고. 그게 미국에 항상 우리가 예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군수산업 싸움을 할 수 있는 이런 만든다고 그러면 미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위산업을 만들자. 그래서 디펜스 인더스트리란 말을 최초로 붙인 겁니다. 그렇게 됐군요. 이제 원장님의 또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또 그 쓰신 이제 저서를 보니까요. 이제 월남 파병이 역시 우리나라가 방위 산업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토대가 됐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글귀가 있더라고요. 월남 파병이 우리나라 방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근데요, 월남 파병이 이제 된 것은요, 또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월남 파병이. 키신저가 미국이 전쟁에서 호주명이한테 전쟁을 친 건 월남입니다. 월남에 가서 월남전을 키신저가 미국 국무장관이 해가지고 호주명이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땅굴을 봤어요. 미국이 그걸 몰랐어요. 호주명이가 땅굴을 얼마나 건졌어요? 2km 파가지고 미국의 연합사 사령부를 폭발해버렸어요. 키신저가 전쟁에서 미국이 처음 진 건 월남전입니다. 이 월남이 완전히 공산주의에 넘어가 버린 게요, 키신저가. 그랬더니 월남전에 우리가 파병을 해야죠. 미국이 뒤에서 이제 월남전 이기기 위해서 미국 항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남 파병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월남 파병을 하는데 국방부 장관이요, 저를 불러요. 백 박사, 이 월남전에 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이게 기회입니다. 파병합시다. 그 대신 하나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무기는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야죠. 월남전이 있어서 우리가 한 방위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작을 한 건 아이디어가. 근데 국방부 싸운 건 국방부는 군수산업이라고 만들어라. 군수산업이지 우리가 말이야 방위산업이냐, 우리가 방위만 하느냐 말이야. 내가 그랬어요. 미리테리란 말 쓰지 마세요. 미국이
아주 굉장히 그 화를 낼 겁니다. 디펜스란 말 써가지고 그래서 디펜스 인더스트리 지금 생각에 이게요 참내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에 제가 10개 진격을 만들기 시작했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출발이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화면 잘 봤습니다. 원장님, 이제 1970년도에요. 이 방위산업 10개년 계획을 직접 입안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틀을 그 당시 또 이게 내놓으신 거거든요. 어떤 배경에서 수립하게 되셨습니까? 예, 그건 아주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방위산업을 만들기 전에 중화학공업 내 추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중화학공업을 이제 시작하는데 최초를 만든 것이 풍산금속이라든가 그 당시에 만든 것이 동양 뭐 대우건설, 기아자동차 자 이런 등등의 이제 시작을 그때 허업을 판 아닙니까? 중화학공업을 추진하는데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그 중화학공업 추진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왜 하필 중화학공업이란 말 붙여가지고 해봐야 세제상의 특혜가 만들 수가 없어요. 세제 특혜를. 왜 중화학공업은 대기업을 만들어주는데 왜 세금도 안 내느냐. 그러면 그렇게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당들이.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방위산업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금을 이제 안 받는 걸로 해가지고 중화학공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청와대하고 협의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그 좋은 아이디어라고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국방부에서는 군수산업이라고만 썼어요. 그래서 끝내 나오고 싸웠습니다. 근데 차관들이 이제 지금도 있어요. 사려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군수란 말 쓰지 말고 디펜스란 말 씁시다. 방위산업. 속국적인 말로 해가지고 육성합니다. 그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위산업 10개년 계획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참 그때 건설을 시작한 것이요. 기아자동차라든가 대우건설이라든가 이 차여간 모든 것이 방위산업부터 출발했습니다. 특별법만 세금 안 내고 만들었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원장님과 이제 관련된 일화를 여기저기서 좀 많이 읽게 되는데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는데요. 1975년도에 풍산이 이란에 이제 이 박격포탄을 수출하다가 아주 호되게 곤욕을 또 치른 또 일이 있었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기술 저작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또 미국 측에서는 미국 측은 뭐 입장들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굉장히 큰 곤란을 겪었었거든요. 그러면요. 또 그 당시에도 또 원장님께서 이를 또 해결하셨었고 실제 그 해결 과정에서 현재 이제 방위산업진흥회까지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셨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참 역경을 또 가져가는데요. 우리 방위산업 이제 군수산업 방위산업인데 풍산금속이요. 박격포를 만들어가지고 포탄을 만들어서요. 이란에 수출을 했어요. 이란에다가. 이거 미국에 걸려버렸습니다. 미국에서 미션이 왔어요. 16사람이. 그래가지고 어리시라는 사람이 단장이 되었습니다. 어리 생각이 나네. 나도 몰랐는데 국방비서는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 16사람이 와서 단장이 왔다. 큰일 났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방위산업 좀 없애버리라고.
예? 안 된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국무성에서 보냈어요. 미국 그 팀을 국무성에 직접 보냈습니다. 어린이 단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큰일 났어요. 방위산업 올 스톱. 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어린이 단장 보고 그랬어요. 우리 연구원에 뭐라고 할 얘기가 많다. 근데 어린이를 내가 안장 2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2년이에요 또. 어린이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중화학급 추진위원회 할 때 우리 미국에서 고문 하나 요청을 해서 그때 만난 사람이 어린이를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 중화학급 추진위원회에서 내가 어린이를 만난 것이 2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미국 가서 만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왔더라고. 이 구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연이 불러가지고 우리 연구원에 오라. 예를 들어 사람은 연구원에, 지금 우리 연구원 지하실에 가서 내가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그 한 2시간 동안에 참 내가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방위산업은 배경을 설명을 쭉 하고, 이게 우리가 이 방위산업은 다른 게 아니다. 중화학공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세금 안 내기 위해서 만드는 것 뿐이다. 근데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극동에서 전쟁이 나오면은 모든 무기는 컨벤셔널 위폰이다. 재래식 위폰 가지고 소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지. 미국 사람 하이텍 위폰이 필요 없다. 미국 갔더니 소총 이런 거 안 만들더라 이제. 전부 다 하이텍 위폰 만들더라. 미국에 아무리 요청을 하더라도 컨벤셔널 위폰은 우리가 가져올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건 이 컨벤셔널 위폰. 소총 만드는 거 우리가 방위산업이라고 부르지. 큰 건 못 만든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린이가 그건 좋은 얘기다. 근데 우리가 결정 없어. 미국에 와라. 직접 얘기하라 미국에다. 근데 미국에 국무성 사람들 지금 오라고 그랬다. 야,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가요. 지금도 생각합니다. 미국에 참 화이트하우스 옆에요. 아이젠하워 홀이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홀. 큰 강당이죠. 갔더니 미국 국무성에서 온 사람들하고 국방성 온 사람들이 또 미국의 학회 또 미국의 방위산업진흥공단이 있어요. 또 국방산업진흥원. 한 200명 왔어요. 그 사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상에서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 온 동기를 얘기하고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말에 거기 있는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참 감동을 주고 우리가 방위산업 한다는 것은 경제 자립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우리 원조를 받은 국가다. 근데 한국은 분단된 나라다. 바로 옆에는 공산국가가 있다. 그리고 우리와 일본하고는 말이야 오랜 싸웠다 자체에서 36년간 지배당한 나라다. 우리가 어떻게 디펜스를 안 할 수 있느냐. 근데 불행하게도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는 그 디펜스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디펜스 인더스트리를 최선도 가지려고 그러고 하는 거다. 자주 국방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박수 칩시다. 그게 우리 방위산업의 출발, 미국에 아주 동정을 얻은 것이 우리 방위산업이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즉각 만드는 것이 방위산업진흥회 만들었죠. 방산진흥회. 디펜스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션. 그 다음에 만들고 난 다음에 만든 것이 학회를 만들었어요. 방위산업학회. 예, 알겠습니다. 조석 회장님 이제 현재 몸담고 있는 한국 방위산업학회 이제 회장님이시지만 이제 초대 이제 만드시는 예, 5대 회장입니다. 이제 바로 이제 오늘 나오신 이제 이 배경훈 원장님께서 초대 이제 회장이고 또 그 당시에 또 창립 당시에 이제 많은 역할을 좀 하셨겠지만요. 그렇죠. 예, 저희가 다음 시간에 요거 방산학회에 대해서 별도로 다루겠지만 오늘 좀 간단하게 한국 방위산업학회가 만들어진 창립 과정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주시죠. 말씀드리면은 뭐 이제 원장님이 직접 창립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방금도 우리 방위산업의 이제 역사를 간단히 또 말씀하셨고
사실 그 풍산 이제 포탄 수출하는 게 이제 미국의 TDP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원래 수출을 못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몰래 하다가 이제 걸리는 바람에 미국 입장에서는 차제 한국의 방위 산업을 아예 없애야 되겠다라고 해서 없애려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 배경원 원장님이 계시면서 그런 인연으로 해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제 살아남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원장님께서 이게 뭔가 좀 체계적으로 좀 연구도 하고 학술적인 활동도 하고 누가 얘기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도 시킬 수 있는 뭔가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1991년 9월 27일 이제 창립총회, 학회 창립총회를 하면서 이제 사단법인으로 우리 학회를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산 발전을 위한 어떤 뭐 연구 활동, 학술 활동 이런 걸 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 당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 방위산업 하는 게 이 군사 정권을 어떻게 좀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거 아니냐. 방위산업의 어떤 그 면목을 잘 모르는 반대 세력들이 또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어서 이거를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그 사람들도 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신 거고. 그래서 초기에 이제 학회가 정착되는 데는 우리 배경원 원장님께서 초대 학회장님께서 뭐 큰 애를 쓰셨고.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 정부의 고위층들을 초청해서 이제 뭐 그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뭐 토론회를 한다든지 학술 대회를 한다든지 뭐 그런 활동을 쭉 했고 또 그 이제 훌륭한 방산인 또 훌륭한 방산 기업까지 선정해서 한 3회 정도 이렇게 그 상까지 준 뭐 그런 아주 참 역사가 깊습니다. 이론적인 토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필요에 의해서 또 만들어진 걸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요. 원장님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뭐 여전히 왕성하게 저술활동 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지금 전파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방위 산업의 미래에 관련돼서 이제 어떤 지혜 이런 것들 좀 구하고 싶은데 한마디 좀 주시죠. 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제 참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세계 우리 한민족이 750만이 나가 삽니다. 왜 그랬겠어요? 자기 나라를 버리고 나가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면 우리가 가난할 때 이민 간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못 살아서 해외 이민 간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 빠져서 750만 살고 있어요. 인구의 15%가 해외 나가 사는 사람이 우리 한민족뿐입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에 한민족이 가는데 무서운 거예요. 한민족이 어디 가서 거지가 없어요. 전 세계. 이게 코리아니즘입니다. 구석구석에 가서 한민족이 가는 곳이 있으면 그 도시가 열이 올라오고 활력이 있어요. 개척정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석학들이 역사를 다지면서 그럽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 후세들이 알아야 해요. 세계 유명한 학자들, 폴 케네디, 요한 나비스, 어빈 토프라, 노벨상 탄 경제학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세계 돌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15세기, 16세기, 17세기 세계 역사는 어디서 중심이 되었느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세계의 영토를요. 6분의 1에 스페인이 지배했어요. 중남미가 지금 스페인 땅 아닙니까? 역사가 무서워요. 18세기, 19세기는 그 시대가 진행하고 영국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 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박스, 브리타니카 시대. 영국이 세계를 식민지 깔았어요. 대영 제국이. 역사가 무섭죠. 20세기는 그 시대가 지나가 버리고 미국 시대가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구라파의 젊은이들이 민주국가가 그리워서 독재가 싫어서 미국 땅에 가서 개척을 해요. 개척 정신 가지고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 땅에 갑니다. 그래서 돈 벌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설립자가 누굽니까?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조지 하버드입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 젊은 사람이 돈 벌어서 대학을 만든 하버드 대학이라고 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은 누구예요?
불난 사람이죠. 또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독교. 카네기 아닙니까? 철광재벌 아닙니까? 유명한 카네기 재벌. 돈 벌어가지고 극동을 기독교 국가 만들기 위해서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해서 처음에 어디로 보냈냐면 일본에다 보냈어요, 선교사를. 일본은 군국주의라고 안 받아들입니다. 거기서 일본에 간 선교사들이 거기서 할 일이 없어서 영어 선생들을 했어요. 그 제자들이 선교 활동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신자가 되어가지고 일제시대 조선 땅에 와서 기독교를 만들어요. 우리 기독교가요, 우리 교회가 전국에 지금 5만 7천 개가 있잖아요. 세계에서 기독교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교회의 수가요. 왜? 가난할 때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뿐이 없어서 교회 가서 새벽기도에 가고 살려달라고 살려주시오 그래가지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게 된 것은 기독교 정신 가지고 그렇게 큰 거 아닙니까? 자체에서. 그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이끄는 민족으로 올라온 민족이 우리 한국입니다. 자체에서. 그래서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민족이 코리아니즘, 한류가 세계에 울리고 있어요. 그래서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 중심으로 올라온 민족이 뭐냐 아닙니까? 이게 나는 오늘 이런 기회에 꼭 우리 후배들이, 우리 후세들이 알아야 할 일이 우리의 무에서 유를 창조한 민족이고 가난을 세계 10대 강국으로 올라온 민족이고 이 힘은 어디서 왔느냐? 우리의 개척정신입니다. 이걸 세계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코리아니즘, 이 한국정신 그럽니다. 우리의 후세들이요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한민족이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길러가지고 그래서 조국의 번영에 앞장설 것을 나는 간절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시간에 걸쳐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배경훈 원장과 한국방위산업학회의 최우석 회장을 모시고 우리나라 방위산업과 경제개발의 위대한 도전사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